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좀 흥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드릴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또 최고의 역전의 용사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네. 파이터로 완전히 변신해서 예. 잘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유, 성과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확실히 좀 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요즘도 역시 불철주야 정말 남들 모르게 혼자 땀 찔찔 삘삘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 정기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취재했는데 취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워낙 정말 뉴스가 막 쏟아지고 법조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요즘에 진짜 이 법조팀들이 정치부 소속 기자들하고 비교한데 이게 특검 3개가 막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이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도 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런 얘기들 한번 주의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예. 너무 제가 처음에 뵀을 때하고 다르게 너무 표정이나 이런 게 힘들어 보이세요, 솔직히.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뭐 보좌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커요. 아, 뭐 의원들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자료도 구하고 물론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기는 한데 아유 그래도 뭐 기자회견문도 새벽까지 또 좀 적고 고치고 또 그걸로 한두 분, 혼자? 두세 분이 예, 도와주시는데 아우 그 다 우리 저 변호사님하고 전 대표님 옛날에 막 혼자서 일을 하시도 어떻게 다 했습니까? 나는 너무 신기하고 저희는 지금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조금씩 네네. 진척이 있고 특히 스픽스에서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또 사업 포기 정말 처음에 아무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스픽스에서 딱 나가자마자 100만 또 뭐 쇼츠 이래가지고 거의 한 150만, 200만에 육박했고 계속 내보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오마이도 받고 또 이제 또 다른 데도 받고 KBS도 일부 인용하고 MBC도 일부 인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 주까지 단독으로 요 부분만 3번을 나갔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한겨레 신문도 이제 보도를 네, 한겨레도 하고 하고 있죠. 내일신문도 하고 오마이도 단독으로 하고 단독이 계속 늘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가덕도 그 네. 신공항 건설 관련된 네. 현대건설의 네. 이 지난 정권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파헤치고 계시는데 네. 좀 상황을 조금 간단히 업데이트 해주세요. 예, 다 관심을 가지신 게 이제 김건희 특검의 관전뇌물 사건. 관전뇌물 사건. 예, 그게 이제 수사 꼭지로 이제 16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 수사가 언제 될 것인가? 이 수사와 한과 동시에 그럼 가덕도 10조 5천억짜리 당군일의 최대 사업을 특혜 수주했느냐, 수사할 거냐, 네. 그리고 수주해놓고도 고의적으로 포기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특검에서 수사할 거냐, 이제 이건데 여러 이제 그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분위기를 좀 제가 또 취재를 하니까 예. 네네 일단 다음 주에 관전뇌물공사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불경 국회의원들이 수사 요청서에 있었던 그러면 10조 5천짜리 공사를 국토부가 특혜 수주해 준 거 아니냐. 또 그것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포기한 거 아니냐. 또 그 포기하게 한 주체는 정의선 회장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진척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했고요. 실제 저희들 그 3대 특검 대형 특위 저희 당에 지난 수요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대형 특위에서 이 사건의 개요와 또 심각성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왜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고요. 저희 이제 3대 특검 대형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사건,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사건으로 네. 그렇게 간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그 파면 팔수록 훨씬 큰 사건이 된다는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타오를 던졌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특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최종 의사결정권자 네. 현대건설 CEO 당연하고 전현직 CEO 관련 있죠. 네. 네. 그 밑에서 이제 심부름했던 사람 김용현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숨길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파헤쳐야 하는데 결국 의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로 보면 그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검도 100% 국민의 마음에 들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금 대기업도 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이런 것보다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시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이재명 정부 그냥 이대로 가면은 특검이 묻히거나 또는 대기업 수사까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때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으니까 모든 거 시키는 거 다 하자고 해서 특혜도 받아먹고 이권도 갖다 주고 서로 거래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물렁물렁하게 정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나는 특검이든 아니면 빨리 특검은 특검대로 가되 공수처든 아니면 지금 경찰 특별수사 국수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아예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로 좀 수사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오늘도 이제 단독으로 일부 언론에서 뜬 게 뭐냐면, 가덕신공항 포기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현대건설 관계자가 그 컨소시엄이니까요. 현대건설, 포스코, 대우 이 3개사가 모인 가운데 매일 회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회의하자마자 앉아가지고 사업 포기해야 되겠더라. 원원도 아니고 사업 포기해야 된다. 왜?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다 하는 내용으로 다른 현대 외의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말로 오늘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예, 포스코 뭐 대우건설 이런 여러 컨소시엄이 아침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사전에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못하게 됐다고 던지니까, 야 그게 말이 되나, 주관사가 왜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정언이 나와서 오늘 또 보도가 된 걸로 보면 뭔가 미심쩍은 아니면 확실하게 의심이 가는 사전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단독이 보도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김용현이 윤정준 현대건설 사장을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저희 수사 요청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의 당시 자문으로 있던 육군 중장 출신 64 44기 이장군 현대건설 안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같은 이종철 말하는 건가요? 예. 64 44기 동기인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서 김용현에게 이제 소개를 했다, 윤영준을. 그래서 김용현은 또 합참 의장할 때 이 현대건설의 이장군 이 양반이 그 밑에서 근무를 했던, 서로가 다 얽혀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도둑놈 그 덩어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실타래가 얽혀 있는 정말로 범죄 집단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먹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죠. 정말로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정기환 대표 말의 취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정부나 진보 정권이 그 권력을 잡으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씨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하는 패턴이나 방식을 보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보복이야. 이러니까 사실은 뭐 언론이고 뭐고 다 이제 그쪽에 줄을 서고 눈치라도 보고 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은 엄청나게 정말 초창기에는 이 민낯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매우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뭐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합심해서 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뭐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능력 위주로 하지 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보복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를 너무 잘 아니까 뭐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충성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없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 이제 사람들과 또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뭐 나라로부터 모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 좀 항상 방향성이 진보 정권이 진보 언론사든 누구든 간에 진보 대통령이 있으면은 꼭 그 사람을 까는 그 기사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일이 지금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이권이 내가 정말로 잘하면 뭐 국민들한테 평가받아서 선출직으로 뭐 잘 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쪽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뭔가 정말로 나만을 위한 이런 이제 이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 또 그것이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잘 될지 몰라도 나는 잘 될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뭐 여기 나와가지고 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나서서 일을 하느냐라는 이 의지가 대통령에 비하면 너무나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어저께 대표적으로 그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 같은 게 실패하는 이 장면, 체포가 불발되는 장면을 보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겼는데 여기를 수습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저런 내란 소개를 왜 내버려둬? 라고 하는데도 나 잘못 아니야. 특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교도소는 구치소는 뭐 했느냐 막 이런 이제 공마만 존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은 바로 반격을 해서 마치 이것이 인권 유린인 것처럼 주장할 때도 추상 같은 목소리로 이거 절대 안 돼. 바로 조치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라 잘 되는 일에는 동조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나서서 제일 앞장서서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만연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검이 체포영장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실패도 사실은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그랬대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뭐 CRPT라고 하는데 일명 까마귀라고 부르는 이제 그분들이 10명이서 막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야 니네도 공무원인데 평생 공무원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잠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 같으냐.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10명이 들어서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끌고 나오면 차에 태우면 되는데 그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팔이 너무 아프다. 내 죽겠다. 제발 좀 놔달라. 막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몸부림을 상상 초월의 수준으로 이제 쳤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자 잠깐 앉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교도관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일단 그 내부는 교도소가 해야 되니까 끌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단독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이 보도가 검사가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검사가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할지 본인이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게 만약에 살인범이나 저게 만약 정말로 중범죄를 저지른 잘하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조직폭력배 두목이다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집행해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해버립니다. 교도소는 인치를 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검사가 지휘하지 않으니까 끌어내지 않고 검사는 거기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했다. 누구한테? 문홍주 특검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철수해 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검사가 당황했다고요? 검사가 당황을 했으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뭐 뻗어져 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했겠죠. 그 CCTV 있으니까 공개를 하라는 거고. 네. 그러면 끌어내서 차에 실는 과정에서 교도소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그 복도든 어디든 이제 상황이 딱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예 그냥 납작 넘어져 가지고 엎드린 거 아니죠. 뒤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압을 지시하지도 현장에서 인치를 하고 있는 교도소에서도 자, 그 교도관 10명이
그분들이 아까 까마귀라고 했지만 거기 기동 뭐가 들어가는 기동 저격대. 예. 예, 그런 팀에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인을 하거나 네. 인치를 하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조치를 못 해버렸는데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가 네. 바로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자, 하세요라고 이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네.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 해버린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겨버린 거죠. 이쪽 저쪽도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문홍주 특검보가 판사 출신이지만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내는데 지휘를 하지 않고 그 이벤트가 생겨서 상처가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철수하자. 이것이 어떤 국민이 지금 납득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특검이 체포 중단을 아예 그냥 시켜버린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정확한 지금 팩트라고 오늘 확인을 했고 아니면 뭐 특검도 이야기를 해서 구치소에서 아예 그러면 인치를 안 해줬다고 주장을 하든지 어제까지는 저희들은 구치소에서 이걸 제대로 못 끌어냈다. 왜 안 끌어냈느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지시했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충분하게 이행을 했는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지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강력하게 지시를 했어요. 구치소 측에, 서울구치소 측에 이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두 번이나 제대로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건데 실제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거기까지이면 실제 집행하는 측은 구치소 측하고 특검 측이니까 이 두 군데 기관에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제대로 지휘도 안 하고 제대로 이걸 못했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 어제 전기현 대표도 그런 취지로 네, 말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내용을 이제 오늘 싹 살펴보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되짚어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법무부에서 지침이 좀 덜 내려간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네. 또 들어넘는 윤석열에 당해서 구인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특검 쪽에서 상당히 물렀다. 아니 바깥까지 그 정도로 나오고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호송차에 태울 수 있었다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바닥에 누웠으면 이왕 거기까지 나왔으면 사실을 들고 사실 들어 나와야죠. 그걸 해야죠. 네. 왜 거기서 멈췄는지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자 독거방에서 끌어낼 때 체포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워야죠 당연히. 채워야 되잖아요. 네. 사지를 들고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축의 방식이다. 뭐 끌고 나왔다는 것이 이제 끌고 나왔죠. 거기 어느 의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긴급 체포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까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수갑을 채우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취재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 새롭게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그 상태를 방치했느냐, 그만두게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특검이 그 일이 있었을 때 어쩔 수 없다, 못 데리고 온다 라면서 포기를 했으면 일찌감치 들어갈 때 공권력 뭐라고 정확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데리고 나온다고 한 거를 왜 국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수갑도 안 채우고 들어갔으면 수갑을 채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더 집행을 하라고 했는지 이걸 저는 자 문홍주 특검보가 보고를 받았고 현장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이 이걸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금 다시 구인할 강제 구인 그리고 조사까지 못하고 기소까지 한다는 걸 지금 특검에서 흘리고 있어요. 겁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계산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더라도 재판부에 가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혐의는 다 입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왜 국민 앞에서 윤석열을 그러면 소환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며 지금 왜 언론에 은근슬쩍 윤석열 소환 안 하고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종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우리 안 할래 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가져갔을 수도 있다. 문홍주 특검보가 혼자 판단했느냐 아니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시를 했느냐 이것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우리는 언론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검사 한 명하고 특별수사관들이 오전 8시 25분경에 서울구치소를 이제 먼저 갔대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이 수용동,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수용되어 있는 이제 독방으로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이제 데리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도관이 윤석열에게 옷을 입고 나오세요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씨가 변호인을 불러달라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그 독방에서 걸어 나왔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게 동아일보 주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 독방에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가지고 그 출정 과장실이 있는 별도의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답니다. 이제는 이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교도관을 따라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 과장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용동을 나서려고 할 때 특검팀이 먼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이제 했다는 게 윤석열 씨 주장인데 요때 그 특검팀이 그 수용동 앞에 차를 먼저 세워놓고 윤 씨를 태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나 못한다 이러면서 나 진술 거부할 거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이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접견실에서 그 당시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특검이. 자, 변호인을 불러달라?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불러준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하고 변호인단이 온 다음에 윤석열 씨, 변호인단, 그리고 특검 측, 그리고 교도관들 이들이 모두 구치소의 출정 과장실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동을 했을 때 그 방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방에 바퀴 달린 의자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를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먼저.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주저앉으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 잡아가면 니네 불법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특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가 집행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좀 벌어지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고 이 아까 말하는 그 CRPT라고 하는 이 기동대를 동원을 해서 끌어내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왜 때리세요? 아닙니다.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되는데 니네 이런 식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건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 최순실은 임의로 온 것이지 우리가 물리력 행사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네. 그러면서 이 그 기동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전기현 대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중간 과정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많이 다르고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 여부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는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다 없었다. 제가 오늘 아주 현장 상황을 리얼하게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이 이제 이렇게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면 자 오늘 체포영장을 원래 집행하기로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요청을 했고 교도소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특검에서도 원래는 한 10시 정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9시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라지. 진짜.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변호인하고 접견하고 있는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그걸 신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시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아침 8시에 지금 윤석열을 지금 끌고 나오겠다고 간 것은 변호인 접견이 9시부터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강제 집행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끝내야 되니까 일찌감치 가기로 약속을 하고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시에 다 모여서 사전에 협의해갖고 어디로 가 있다 하고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8시에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8시로 이렇게 맞춰서 간 이유는 윤석열을 아침 일찍 체포하지 않으면 변호인 접견 들어가는 순간 논란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현장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돌발 사항이 발생했는데 지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러면은 호송차에 태우지 않는 것이 적법하냐, 이것도 또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뭔가 현장에서 돌발 사항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었다, 이거보다는 아예 그냥 내 책임으로 안 할래, 윤석열 이렇게 막 강하게 난동질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누가 이것을 책임 단위에서 판단을 했느냐, 이것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체포 안 되면 이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특검 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시죠. 특검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민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지가 저렇게 난동질을 하는데 내버려 두고 그냥 기소하세요. 이게 용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미쳐 있습니까 지금? 아유, 저기 특검에서 버꾸라지가 지난번에 팬티 바람으로 저항할지 상상도 못 했지 않습니까? 또 물어놨는데, 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버꾸라지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변호사 접견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변호사 시간을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 변호사님. 원래 변호인 접견은 그 업무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빨리 당긴 것은 뭐 그래도 또 치더라도 그러면 그 동아일보는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제 전 대표님이 취재한 내용이 아마 더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닥에 들어놓았다, 호송자 앞에서. 그랬으면 사진을 들고 더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데, 저는 의지가 분명히 1, 20% 부족한 채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거 아니냐. 뭔가 정무적으로 할 때까지 해보고 사진 정도 들고 가서 뭐 그 마지막 할 수 없다 해서 윤석열이 포기하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고, 바닥에 들어놓고 저 정도는 하고 뭐 조금이라도 멍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뭐 인권 뭐 침해 이런 시비에 휘말릴까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논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의지를 못 갖고 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막 끝까지 우리도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 이 버꾸라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또 몰랐습니다. 라는 식의 뭔가 정무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달라라는 식의 그 판단을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조금 이상한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지금 보면은 이상님께서 댓글로 특검보가 안 갔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1차 때는 사실 특검보가 갔거든요. 갔는데도 사실은 막 팬티바람으로 들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보는 아예 안 갔다는 거거든요. 왜 안 갔답니까? 아니 뭐 안 간 게 이제 검사 보내면 뭐 다 준비가 돼 있고, 저기서 이제 구치소에서 인질을 하겠다고 완벽하게 뭐 이렇게 이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매우 이제 지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어서 책임 공방, 저는 책임 공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구든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되고 지금부터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역시 검사 DNA는 똑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란 수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단 1%, 2%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추상같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부족했다, 누군가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자, 잡아내는데 안 왔어. 이제 어쩔 수 없네. 기소하겠다. 대한민국 모든 그러면 깡패든 조폭이든
정말로 범죄 집단의 주계가 저지를 하면 다 그냥 봐주라고요. 그렇게라도 그럼 이야기를 해라. 특검에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버티면 우리 어쩔 수 없다. 구치소도 다 봐주라. 특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일반 수사기관도 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흉악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때 동의를 할 수가 있느냐고. 왜 윤석열은 예외를 두냐고. 나라를 정말로 전쟁 구덩이로 넣으려고 했던 사람 내 혼자 미쳐가지고 있으면 야 나는 그러면 언젠가 보복받을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하자. 이렇게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만약에 의자에 털썩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체포를 하러 간 사람인데 나 못 간다고 버티니까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겠죠. 만약에 알겠습니다. 순순히 잘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실패할 때 그 난리를 치는 게 명백했으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할 거를 사실 각오하고 그렇죠.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털썩 주저앉았어. 버텨. 근데 뭐 본인들 말에 따르면 65세 노인이라면서요. 그리고 사실 뭐 몸도 아프고 되게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건장한 젊은 기동대 10명이 그 사람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10명이 뭐 그 의자를 다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5명이 들었다고 칩시다. 꽃가마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뭐 살포시 드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힘을 꽉 줘가지고 잡았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당연히 발버둥 칠 건 예상이 되는 거니까 꽉 잡고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막 발버둥을 치면서 윤석열이가 나 팔 좀 놔주세요. 아파요 아파요 이러니까 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떨어뜨렸다. 이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하죠. 사실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순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좀 내려서 이 사람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그게 이상하다.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수습해가지고 딱 잡았어야죠. 그거 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특검이 아 이거 어떡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특검 부하에게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윤석열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난리를 치겠죠. 아이고 나 죽네 큰일 났네요. 인권이 없네 이렇게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럼 전화해가지고 야 그래도 잡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풀어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나는 법 집행할 대로 다 했다. 법무부는 우리는 지시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했으나 결론은 강제 구인을 하지 못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수준은 요 수준이다. 이걸 지금 국민들이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그래도 강제로 구인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외침만 있지. 이거 어떻게 지금 강제 구인할 거야 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재 실정이고 수준이고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합니까 이거를? 그 3차 체포에 또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3차 때는 모든 정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오로지 강제 인치를 네. 모든 경우의 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서 지난번엔 팬티 바람으로 저항해서 못 했고 이번엔 바닥에 들어 누워서 내 손에 아파 이 말에 또 멈춰대가지고 또 시기를 놓쳤다는데 이제는 버꾸라지의 상상력이나 모든 그 저항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검의 지혜, 법무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지나서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에 근무했던 분한테 아니 교도관들이 피의자 신분일 때는 교도관들이 이렇게 사죄를 해도 되는데 왜 처음 때 그렇게 못 했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무부나 특검 쪽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보면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이제 조사를 받아오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하에서 교도관들이 반드시 강제 인치를 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에 1차 때 그걸 했으면 팬티 반말하고 있으면 일단은 끌어내가 호송차에서 옷을 입히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했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너무 피의자인 신분을 피고인으로 착각했던 데 따른 물리력 행사가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오리온님께서 교도소에서 그 제압하는 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훈련 영상을 보게 되면요, 다 제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훈련도 다 잘 되어 있는데 이번 상황 같이 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집행 자체를 어설프게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도 조금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프다고 해서 순간 멈칫하고, 야, 니네 젊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행동하면 어쩔 거야? 니네가 뭐 평생 먹고 살 거야? 니네 이거 한다고 뭐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앞으로 이 윤석열의 이런 부꾸라지 행태에서 체포를 못하고 그냥 중단하고 그냥 기소해버리고 만다? 그럼 앞으로 중죄인들, 마약사범들, 또 조폭들, 또 아주 그 흉악범들, 나 인권 때문에 한다고 들어눕고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뭐 구치소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당장 3대 특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검에서 소환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상민도 똑같이 하고 또 앞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도 들어눕고 나이가 더 많은데 더 많은 나이 뭐 70 넘은 노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러면 이제 수사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든지 뭐 이렇게 좀 묶든지 뭔가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약간 마음속에 주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특검에서는 사실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욕받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또 솔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뭐라고 연기를 피우냐. 그냥 다시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거 신청 안 하고 그냥 기소해버릴 수 있다.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할 수도 있다. 이거를 자꾸 오늘 뉴스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윤석열 체포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까 내란 특검에서 잡아 넣은 거니까 6개월은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우리 기소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의 이제 여론전으로 좀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설설 흘리면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저렇게 저항하니까 우리는 못 잡아 넣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력하고 지금 특검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윤석열 불러서 조사 못하겠으니까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바로 기소하겠습니다. 언론에 흘리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네. 거기에도 다 지금 국가 예산이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서 다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앞으로 할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특검을 그래서 받았고 특검보로 임명돼서 다 본인들 출제하려고 거기서 월급 적은데도 나가서 다 앞으로 잘 되려고 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 이런 저항이나 반항이나 난동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어떻게 언론에다가 야 이거 그만 안 되니까 기소하고 말자 이렇게 어떤 진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싱크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싱크 틀어주십시오. 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난동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빤스 발악에 이어 의자 난동으로 특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검사하면서 배운 게 고작 그런 겁니까? 시정잡배의 조폭보다 못한 자해공갈 작태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네, 진짜 김병주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씨의 변호사라고 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CCTV 영상 깔아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변호사는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좀 이렇게 가려가지고 좀 가릴 건 가리더라도 전체 그쪽 변호사 측에서 윤씨 변호사 측에서 깔아 했으니까 특검 쪽에서도 자신 있으면 까보는 거죠. 법무부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 윤석열이 동의하면 까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김계리 변호사가 여기에 지금 변호사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야 되죠.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이 내란이나 3대 특검 관련해서 변호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맞다면 법무부에서 아예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체포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 체포 과정 CCTV 공개하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무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윤석열이 공무집행 방해를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공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특검 쪽에서도 오히려 속으로 공개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이 거강무도하고 온 법꾸라지에 그 수법을 다 쓰는데, 아니, 오늘 보면 특검 쪽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정도로 막 우리가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속으로는, 아이, 진짜 한번 까자.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자, 그걸 까면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저항을 했는지 다 나올 것이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왜 그 상태에서 제압을 못했는지도 똑같이 지금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봐주게 했는지 아닌지 딱 CCTV 보면 대충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제대로 공개를 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이 윤석열 수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제 지금 결국 기소로 돼버리면 나머지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지금 최명 특검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그럼 내란 세력을 지금 정해져 있는 특검 기관 안에 다 어떤 식으로든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1심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완전 윤석열이 주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질질 끌려가는 거를 어떻게 방치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 소속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변호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에서 이미 지난 1일과 7일에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이미 공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에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모르겠으니 우리 이제 정확히 한번 살펴보겠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법사위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측에다가 이거 공개하라고, 우리들에게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또 구치소장 불러다가 한번 좀 물어봐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또 우리 3대 특검 대형 특위에서 서울구치소를 또 방문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구치소 안에 가서 구치소장한테 CCTV 일단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보여달라. 먼저 한번 보자. 우리 비공개할 테니까 그렇죠. 먼저 한번 보자 하고 보여주면 일단은 메모하고 오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법사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해서라도 양보해서 비공개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만 먼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조치를 하자. 네.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캠을 사실은 다 착용하고 갔을 테니까 뭐 법무부 쪽에다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특검에서 이제 갔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특검 측에 요구해도 될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면 되고요.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뭐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우리 공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확히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저는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윤석열이라는 그 땡깡쟁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지금 모든 걸 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다른 데다 덮어씌우는 이 사람의 행위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폐악질을 하고 악쓰고 버티고 이러면은 공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한번 학습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익적 측면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윤석열 정권 3년 또는 그 이전에 최은순, 김건희와 관련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러나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의 조작, 왜곡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강압수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잔인무도할 정도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과 정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저 하는 행위나 행동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우리 최인호 의원도 젊었을 때 다 감옥에 갔다 오셨지만 민주화운동 그 과정에서 인권도 지켜야 한다, 개인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제도를 윤석열 같은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판을 깔아놨는데 그 제일 나쁜 것 중에 나쁜 것을 골라가지고 자신을 지금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저 이중적 행태를 보면
정말로 피해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피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 인간이 했던 그 행위와 비교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거를 그대로 둘 것이냐. 정말로 우리라도 나서서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이 문제는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싸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특검은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의 조력건을 차단하기 위해서 8시에 집행을 시도한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은.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측에서 이런 접견을 신청하건 말건 간에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변호인들의 접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에요. 변호인의 접견이 무조건 다 우선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아니 우리가 먼저 접견을 하기로 9시에 해놨는데 왜 니네가 8시에 가서 집행하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아니까 8시에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설사 변호인 접견이 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변호인 접견이 우선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8시 가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 것인데. 아유 정말 도대체 이제 정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씨 관련된 이 CCTV가 저는 공개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 또 바디캠 같은 게 있으면 정확히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자신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열불 터지냐,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실 요즘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질질 끌려가는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분노를 굳이 감정적으로 다 깔아앉혀줘야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면 되고 시간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고요. 네. 윤석열의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황이다. 네. 정말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프레임을 만들고 끌고 가고 윤석열 일당이 지금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집단적으로 이것을 막 공격을 하는데 국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딱 몰고 가는 이 구도를 왜 방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그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이 커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분노의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 분노의 댓글 올려주시면서 동시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12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정재욱 부장판사 주재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과연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좀 관심인 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고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신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재판부가 특검 측에다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니네가 수사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느냐. 김건희 여사라고 불렀죠, 물론. 김건희 여사가 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누군가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서를 내라.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식의 사건 처리가 니네들이 수사하는 그 범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 신문은 40분 만에 종결이 됐고 또 영장 구속 적부심은 사실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런 거를 물어봤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이걸 되느냐.
윤석열 난동질 하는 거, 김건희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영장 청구는 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한쪽에서는 수사 제대로 해서 가는 축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무마시키거나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 작용과 반작용이 안팎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그 바깥이라는 것은 윤석열 일당일 테고 안에서는 이것을 여전히 비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편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굳이 드러내놓고 표현 못하니까 일정하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거 정말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구속적 부심은 이정호 씨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사람이 이정호니까 이제 기각이 됐다는 것은 계속 구속 상태다라는 얘기이니까 뭐 그건 다행입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인 의원님 보시기에. 네. 김건희 씨 10일 날 구속 영장 네. 실질심사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99% 이상 구속될 거라 봅니다. 아. 예, 그 조사 때 도이치 주가 조작 물었고요. 또 맹태균 물었고 건진법사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비교적 범죄 혐의가 아주 명확한 것들을 중심으로 물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부라도 시인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뭐 3,300에 8만 주라고 이미 그 다 육성 녹음도 돼 있고 이미 진술 공범들 다 이제 유죄 판결 받아냈고 7초 만에 또 당연히 매매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제 부인을 했다. 이것은 모든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증거인멸의 시도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오히려 저는 부분적으로 시인했으면 98%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부인했다고 하니 100% 저는 구속이 확실시 된다.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속보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적부심 또 기각, 결국 이제 구속 적부심의 기각이라는 것은 청구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역시 계속 구속 상태다. 이제 이 얘기라서 이정호 전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구속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나마 참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풀어주면 또 무슨 난리가 날지를 모르잖아요. 당연하죠. 증거인멸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기각되는 거 알고 혹시나 또 걸려들어서 지난번에 지기현이 이렇게 이제 탈옥시켜주는 거 네. 비슷하게 이제 기대하면서 했을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억울함을 핑계로 계속 이제 재판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정언을 통해서 올려놓은 것 좀 말씀을 드려야 네, 하는데 네. 이제 지금 권성동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선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에서 한학자 기억나시죠? 통일교 네. 제1인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가 2번이나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2개를 받아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쇼핑백이 뭐냐라고 하는 지금까지 의문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안에 현금이 최소 5억 원 이상 들어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 사실이었다 하면은 이제 일단 액수에 대한 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마 윤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통일교하고 척을 지은 상태에서 계속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본부장이죠. 네. 여기에서 대선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정언도 나온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정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한학자가 정말로 현금으로 5억 원 이상을 쇼핑백에 넣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대선에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정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윤석열의 공천 개입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430억에 대한 것, 내란 사건 동조, 내란에 대한 동조와 함께 이게 만약에 정치 자금으로 대선 자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영호 본부장은 사실은 이판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 땡땡이라고 문선명 씨 이제 머리를 만져주던 담당자가 문선명 씨 사망 이후에 한학자 씨하고 엄청난 관계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2인자로 이제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윤영호 씨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내적인 모든 업무는 한학자 총재하고 이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이제 동생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판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누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하고 그 동안에 이제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 밀려나가지고 사실 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윤영호 씨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뭐 그래프 목걸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통일교에서 딱 선을 그으면서 개인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다는 얘기이고 통일교가 또 내부적으로는 이 아들들 간의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또 계속해서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실관계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학재씨 비밀금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돈, 금품이 가득 들은 그 2개의 봉투 쇼핑백 그 안에 도대체 얼마가 들었다는 거냐 그 돈을 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냐 특히 대선 자금으로 쓰라고 2021년 2월 달에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었으니까 그건 딱 그 선거하기 2달 전이잖아요. 3월 9일이 대선이었죠. 예.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보통 일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그 돈을 주기 좀 전에 권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통일교가 접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터져 나온 얘기가 있는 거고 우리 정기환 대표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게 5억 이상이었다는 윤영호 씨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뭐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자든 특검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이제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 또는 후폭풍으로 이어지느냐면 그 당시에 그러면 권성동과 자 누가 경쟁을 했습니까? 창원에 있던 명태균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맞아요. 돈이 엄청 쪼달렸을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딘가 가져와야죠. 첫 번째 통일교든 신천지든 뭔가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만 억측으로만 이렇게 돌았는데 자 당원 가입, 대선 후보 만들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당원 가입을 통한 대선 개입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 자금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를 제일 앞장서서 했던 것은 대선 캠프에 계셔 보셨지만 어쨌든 정책 라인도 중요하지만 조직 관리 이런 걸 쭉 해서 권성동이 어떤 역할을 했겠냐. 결국 자금 모직책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선거와 관련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면 통일교와 연결선이 나오는데 당사자는 지금 100% 부인하니까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요. 당사자는 100% 부인한다. 그런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왔다고 하면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냐. 결국 윤 본부장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윤 본부장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겠나. 이것도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그 돈이 실제로 증거로서 확보됐느냐 아니냐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 돈의 출원이 한학자로부터 왔고 한학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용호가 이 관계를 아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당원 모집해주고 현찰까지 갖다 바쳤는데 정권을 가졌어. 김건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국정농단의 행태를 보면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캄보디아 통일교? 이거 뭐지?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권 사업들이 줄줄이 엮였을 텐데 그게 국내에 국한됐겠느냐? 아니다. 해외 쪽으로 아예 돈을 빼돌려서 너 돈도 먹고 내 돈도 그쪽에 챙겨놓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국정농단을 일으켰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통일교가 무슨 뭐 가정 관련된 뭐 무슨 자기네들의 정책을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해준다는 조건으로 사실은 자기가 대선 돕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에 나왔어요. 예, 그것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고요. 네. 자금만 된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당원으로도 가입을 서로 시켜주고.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 22년도 그때 뭐 당대표 출마할 때 서로가 정치 자금만 주고받았다는 그 의혹뿐만 아니고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만약에 그때 협의대로 입당이 돼 있으면요. 네.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이 상당수 돼 있다 하면 왜 지금 국민의힘 정당대에서 후보들이 전환길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왜 다 갑니까? 대부분. 그 이유가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때 협의하고 서로 또 주고받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치 자금만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력들이 당원으로 가서 정강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통일교가 바라는 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도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거래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예.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예요. 예, 통일교 전 간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 전 간부는 윤영호 씨를 말하는 거겠죠. 네. 자, 권성동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가 정책으로 통일교를 지원하면 대선 돕겠다. 여기서 말하는 대선 돕겠다는 돈도 대주고 사람도 대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당원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윤영호 씨가 내지는 통일교 전 간부가 뭐 윤영호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일교 전 간부가 한 것으로 오늘 한겨레 단독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게 딱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신천지 뭐 난리도 아닌 네. 이 종교를 가장한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선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거 확인해라, 이거 확실히 있네, 밝혀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야 하는데 워낙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20억 주고 김성태 풀어내는데 자, 그것도 거기도 나오고요. 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윤희 씨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것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내용이 붙어 있더라.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또 배상윤 기억나시죠? 네, KH 압니다. 지금 네. 거기 들어오느냐 마느냐. 저도 사실 취재를 하고 있는 그 이제 김성태 라인 쪽에 바깥에서 외곽에서 이 상황을 잘 아는 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크게 해먹었습니다. 크게 해먹고 크게 거래하고 그리고 이재명 죽일 때는 다 나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유불문하고 저거 죽이면 우리 권력 먹는다라고 했던 그 수작들이 수작이라는 표현도 너무 약하죠. 공작이 하나하나 이제 정말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밝히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김건희 씨 그 목걸이 관련해서도 서희건설에서 돈 세탁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전달한 거다라는 게 지금 주진우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내놓은 기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고요. 삼부 토건도요. 우크라이나 그 하러 가기 전에 삼부에서 이미 그쪽에 있는 사우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윤석열 씨가 갔잖아요. 그 방문하기 전에 삼부에서 미리 그쪽 동네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컨설팅 회사하고 또 계약까지 체결해가지고 뭔가를 좀 받으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는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면 보통 우리가 밀항이나 아니면 김건희 해외 나갈 때 거기에서 비행기 안에 넣고 갔다 이런 이제 네. 좀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자금 세탁을 해서 외국어로 보내준 기관도 있다. 제가 아이고. 거기에서 이제 기관이라는 것은 제가 통칭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지금 드러날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 한마디 그 노영 변호사하고 했던 말이 지금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우리 왁자지껄 할 때 그 뭡니까 이제 그 명의신탁된 불법 자금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걸 지금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누가? 아니 말이 되냐고 그 사람은 내가 어처구니가 없던데 나는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정계환이 스픽스에서 했던 말 보니까 이 사람이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와. 뭐 아무것도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야기의 논지는 뭐였냐면 네,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명의신탁을 해놓은 재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법적 분쟁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빼돌린 돈은 다 명의신탁돼 있을 건데 자기 돈이 아닐 수 있다 이거 그리고 김건희 감옥 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안 돌려준다 이거잖아요. 안 돌려주고 만약 그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냐 5대5로 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왁자지껄 포장마차 통과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걸 갖고 정계환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 야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20억 그 권한테 갔다 이것도 권 이름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권씨 하도 많으니까 권씨가 뭐 100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을 좀 잘못하면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에서 자금 세탁의 통로가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호사가 소설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하는 추론.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들이 지금 국정농단 과정에서 해먹었던 거는
우리의 상상의 범위 밖에서 놀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 아이고 지난번에 그 이유한 씨 그림 수십억짜리 그 프롬 포인트라고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뭐 이제 그 그림 있었잖아요. 30억짜리인지 뭔지 그게 최소 20억입니다. 그게 진품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나왔어요. 해외 경매 시장에서 산 것이다. 네. 근데 그 산 것이 그 집으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이 다 나왔고요. 지금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해먹여.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에서 나왔던 현금이 그건 또 200만 원인지 30억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채정한 자료 진짜 정말로 경찰에서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채정한 사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돈은 뭐냐고. 이거는 장기 집권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돈을 집에서 아니 2, 3억이라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들이 해먹었던 것은 상상 초월의 수준이다. 그러면 그들끼리는 알 거다. 바깥에서 우리가 순진하게 설마 그렇겠냐라는 질문은 일단 없애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벌써. 9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오늘 말씀 제대로 못하셨죠 최인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전 대표님 오늘따라 정말 강도 높게 적절한 지적 통쾌하게 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요즘 말 많다고 욕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특검이 예. 가덕 신공항 수사, 특히 특혜 수주, 고의적인 포기 과정 제대로 수사하면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라고요. 정의한 대표는 요즘에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흥분을 잘하냐면 힘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힘이 왜 넘치냐? 산삼순백을 드셔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삼순백. 이제 알았다. 됐겠네. 네, 홍삼 가격의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 기력 보충을 위해서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에너지 보충은 산삼 순백이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꽉 들어있고요. 다양한 사포닌 종류의 압도적인 농도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18,000건에 가까운 온라인 후기와 거의 만점의 평점을 자랑하는데요. 8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 1+1과 산삼순백 10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올여름 건강은 산삼순백 70병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산삼순백을 드시는 게 이득인 이유는 뭐냐면 그 천수삼이라고 김건희 씨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수삼이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됐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네. 그걸 먹었더니 뭐 인삼 열도 먹으니까 내려가고 아주 좋아졌어요. 몸이 뭐 좋아졌다 이렇게 이런 얘기 했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삼이 뭔지 확인해봤더니 통일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했던 그 일화라고 하는 회사 있죠. 맥콜 네. 만들어 팔았던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게 국내는 안 팔고 외국의 부자들한테만 판답니다. 그 천수삼의 효과가 바로 이 산삼순백의 효과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천수삼은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그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이거 특히 좋다 그러는데 산삼순백이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순백을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꼭 좋습니다. 드시기 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하고 광고를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산삼순백 사장님 고맙습니다. 노영희 TV에도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네. 광고 참 나오고 있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산삼순백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력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우 뭉티기 육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 뭉티기 한번 드셔보셨는지 저는 뭉티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갓 잡은 한우에 우둔살만 딱 띄어가지고 네. 우둔살 많이 안 넣었는데 우둔살만 딱 띄어다가 뭉텅뭉텅 썰어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소고기라는 건데요. 이게 따로국밥, 막창, 찜갈비처럼 대구 신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한 접시에 3, 4만 원씩 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왜냐하면 우둔살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비싸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명하다 싶은 집에서는 이걸 먹기 위해서 대기하는 줄이 그렇게 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대기에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줄을 서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먹는 한우 뭉튀기 스픽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뭉티기에 게다가 육회까지 더 얹어가지고 드리는데요. 단돈 29,900원입니다. 3만 원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자주 못하고 이번에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물량 저희가 확보한 거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한번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은 한우로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자주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한우 뭉티기와 한우 육회를 꼭 눌러주셔라.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툭불 한우 불고기도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1등급 툭불 한우면 최고 등급이죠. 자, 불고기를 400g에 21,000원, 400g 두 팩에 38,000원, 400g 세 팩에 53,000원인데 아마 이것도 전국 최저가에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요즘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스픽스몰 이용 많이 해주시면 툭불 한우 불고기도 아마 주문하시면 정말로 야채 넣고 이렇게 막 드시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뭉티기 저 정도 양 먹었는데 65,000원에 6만 원. 우리 또 자주 가는 집도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200g을 그렇군요. 예, 200g과 육회 200g을 해서 29,900원이면 실제 대한민국에 저 가격은 없는 거 확실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통 장인 명인이 만든 고추장과 된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인데요. 대한민국 전통 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 그 중에서도 명인 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입니다.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진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들을 저희가 대한민국 최저가로 여러분들께 모십니다. 5통, 무려 5통. 5통에 29,900원이니까 일단 5통을 사시고요. 주변에 한번 나눠드려가지고 한 번씩 맛을 보게 하신 다음에 재구매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인의 손맛을 이렇게 손쉽고 싸게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스픽스몰 사장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된장에 실제로 된장국 대신에 그 맛된장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김혜지 PD라고 있거든 아시죠? 네. 모친이 먹어보고는 와 진짜 좋다라고 네. 해서 일단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영업 잘하죠. 네. 조상현 씨가 저에게 노영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왜 절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거 맛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이 만든 실크 국산 풍기 인견 침구 세트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풍기 지역의 특산품인데요. 100% 풍기 인견으로 만든 국산 침구 세트입니다. 풍기 인견 이제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 비단이니까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또 아주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비단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물론 이제 인견이니까 인조 비단이니까 완전 그 천연 실크는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더 우리 몸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나고 좋답니다. 게다가 특히 청량감이 좋아서 겨울에 쓰시면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에 여러분들께 좀 사랑받는 원단으로 꼭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완벽한 침구인데 가격이 좀 비싼 게 원래 흠이었는데 스픽스몰에서 또 역시 이 침구 세트를 단돈 78,900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수량 한정되어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하게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4개나 있었군요. 예, 요즘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화나고 신경질 내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으셨으니까 그걸로 동네에서 고기 사와 드시면서 또 우리 뭉티기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서 한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식구들하고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는 정기한 대표 또 일주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부산에서 뛰어돌아다니면서 서울이 더 오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번 주는 서울에 더 오래 정말 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이 잘못된 것들을 좀 지적해 주시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최인호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 늘 감사드리니까 저희들보다는 방송 봐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이 방송 스픽스뿐만이 아니라 노영희 TV도 꼭 구독해 주시라. 노영희 TV 토요일 날 하면 저녁에 한 15,000명씩 보고 있기 때문에 와 이제 스픽스를 뛰어넘었습니다. 단일 프로그램은 노영희 변호사가 훨씬 낫다. 스픽스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좀 불러주세요. 더 열심히 치료해야 저 좀 불러주세요, 제발.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최인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